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이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승용차와 반도체 수출이 늘며 지난 열흘 동안 수출액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년도 실적이 워낙 좋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 기저효과로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누적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다른 주주들 역시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 경영구조 개선 방안이나 타당한 사업 논리도 없이 공정하지 않은 합병 조건 등만 내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 내 매장을 추가로 매각합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중국 상하이와 장쑤성 등의 74개 매장을 관리하는 화둥법인을 중국 리춘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롯데마트는 앞서 지난달에도 북경 지역 매장을 관리해온 화북법인을 중국 우마트그룹에 매각해 중국 철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요일장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장소, 시기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기대감을 나타내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 이 부분이 주요해 보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면 대체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의료정밀, 운수창고, 화학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전기, 전자 업종 역시 삼성전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상승 기조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업종들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실적 시즌 막바지에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는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어제 5월 옵션 만기일이 끝이 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요. 전해드렸다시피 외국인 매수도 유효합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 압력도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일장에서 미국장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입니다. 2480선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2478.95포인트에 거래되면서 한 1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2480선까지 다시 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74포인트대부터 2482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2480포인트 조금 전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오늘 괜찮고요.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오랜만에 들어온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1,435억 원 사는데 투신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1,856억 원 사고요. 개인은 오늘 상승장에서 또 매도합니다.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하고 단기 차익 실현에 개인들은 요즘 많이 나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유지하다가 조금 전에 다시 2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재상장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변동성이 좀 100원 단위로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차 오늘 지배구조 개편안 이슈에 대해서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1,000원 정도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1.93%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0.14%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삼성물산 12만 9천 원대까지 다시 갔고요. LG화학, KB금융 지금 모두 오름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 보합입니다. 현대모비스 2%대 상승, 삼성생명도 2%대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소폭씩 약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1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6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860선 안착하는 모습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66포인트 장 초반에 찍었고요. 이후에 조금 상승폭 둔화가 되다가 다시금 860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합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가 탄력도가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739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기관은 224억 원, 외국인은 376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신라진 7만원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5.23% 장중한 7만 4천원대까지도 오늘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LB가 변동성이 가장 크죠. 오늘 지금 하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CJENM 모두 0.39, 0.68%씩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나노스 10%대 급등이 나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꽤나 큰 종목입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빠지는데 펄어비스가 무려 8%가 빠지고요. 그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92,2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7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 종목 제넥신입니다. 6%대의 상승, 코오롱 티슈진도 연저점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캠텍, 카카오뮤직 지금 빠지고요. 컴투스가 2.2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8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1,070원도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 영향 준 이슈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미국과 북한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유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달러선 안착을 하였는데요. 이란 핵협상 파기 이후에 좀 국제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75달러 선까지 상단 열어놓고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피해 또는 부담감 존재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 정유화학 업종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한 거는 맞지만 이 수준이 결국에는 정유화학 업종에 영향을 끼칠 만큼 펀더멘털에 훼손시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컨센서스가 개선되는 업종이 정유화학이기 때문에 저희는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양호한 정유화학 업종의 반등이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좀 이슈가 된 거는 오늘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6월 초로 이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련 협업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그동안 주가를 상승시켰던 그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단을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LG생활건강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별 차별화 흐름은 펀더멘털에 입각한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랑 중국 관련 소비주가 모두 다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남북 협업주 가운데에서도 건설이라든가 건축 장비, 그에 따른 부품 업체들 그리고 철강
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진성 TC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짚어주신 이슈들 외에도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중국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 수입 품목 500억 달러, 4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정책의 공청회가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쯤에 이제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5월 22일까지는 이제 서문으로 이러한 불만 사항들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미국 측에서는 무역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윤곽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련해서 어떠한 협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관심으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좀 수면 아래로 잠겨 있었던 이 무역 정책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5월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잠재적 꼬리 위험으로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면 아래 있다가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잠재적 꼬리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해빙 모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빙 모드로 인해서 중국이 이를 이용해서 무역 협상을 잘 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결국엔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중국 관련 소비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6월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이제 6월부터 좀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들까지 쭉 함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연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그리고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도 일단은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어느 정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65년간 지속됐던 한국 전쟁을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 리스크가 크게 줄기 때문에 신흥국 신형 위험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시킬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는 연간 이자 비용이 4억 달러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북한의 3명의 억류자 석방 그리고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서 북핵 비핵화 관련된 프로세스의 속도를 낼 경우에는 앞으로 4자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재 완화, 투자와 협력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북 경협 사업은 빠르면 1, 2년 뒤에 남북 간 철도라든지 송전 사업, 녹화 사업,
금강산 개발뿐만 아니라 비료 지원, 가스관 사업과 같은 순차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듯이 한한령 해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관광 규제라든지 콘텐츠 수출, 내수 시장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금강산 개발이 재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비나 용수 같은 단순 설비는 2개월 이내 정비가 되고요. 정비한 설비는 6개월 정도 점검 기간을 거친 뒤에 정상 가동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유엔 제재 해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이런 날짜를 확정짓고 장소를 확정짓다 보니까 불확실성 하나 제거가 됐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는 부담으로 이것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지금 라가르드 총재 만나면서 IMF 지금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부분에 대한 또 위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신흥국 위험이 재현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3월 29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라든지 러시아의 루브라,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흥국 통화가 갑자기 절하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본 유출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3%고요. 또 금융 상품의 수익률은 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썰물 빠지듯이 외국 자본들이 이탈하고 있는데요. 이들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네 나라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채무로 인해서 고위험 환율 국가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나라들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5%가 넘고요. 터키는 1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터키의 국제 신용 등급이 5월 들어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또 여기에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고요. 정책 금리는 연 40%에 달합니다. 터키도 4월 25일 날 정책 금리를 연 13.5%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전국 불황까지 한꺼번에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신흥국의 위험 정도가 또 아시아로 전염이 되거나 또 확산될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고물가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채무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양호하고요. 자본 유출과 환율 위험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위험에서는 아무래도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상 수지가 흑자고요. 태국은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모두 흑자국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을 수출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고유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했지만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 속에서 러시아 루블화가 하락한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의 신용 위험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악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 미칠 영향을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에
번행시 쇼크를 경험한 뒤에는 다 달러 의존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통화 발행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2,77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달러 의존도를 낮춰왔다는 점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용 위험이 전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전염될 위험성이 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아시아 신흥국 채권이나 위험 자산을 지금 조금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성은 어떻겠습니까? 네, 긴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은 달러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강세를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는 주식시장이 그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신흥국 통화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락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된 수준이고요. 이 때문에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성을 갖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삭을 줍듯이 투자하는 것도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아시아 신흥국가의 예상 주가 수익률은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2006년 평균치 정도로 회귀한 상태고요. 또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요. 또 경상수지도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투자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란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영향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WTI가 7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 제재가 아직까지 단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80달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제유가 어디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 공급량이 한 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하루 100만 배럴 정도가 제재 후에 감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태까지 혼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해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해서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까지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달러의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한 근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초 오펙의 협조 감산 임무가 이제 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산할 명분이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비오페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 증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 같은 쪽에서도 생산을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영 석유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막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뜻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가를 1배럴에 80달러 정도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유가는 70에서 80달러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고유가가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고유가가 진행이 계속 되게 되면 이게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경제에 득일까요? 아니면은 독이 될까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의 금융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3%대로 상승한 것은 경제가 양호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확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도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한데요. 일반적으로 고유가 상황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주 창구인 하일드 채권이라든지 MLP처럼 미국의 공동 사업 형태의 펀드 쪽에서 발행이 늘어나면서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 상승세가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이 경제나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에너지 관련 기업인 석탄이나 그리고 석유 제품, 광업이나 도매 업종의 실적 호전, 그리고 가격 정가를 통해서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현재 금융 정책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혼란보다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WTI 기준으로 해서 1배럴에 $70, $80, $90에 도달한다면 원하는 1달러에 1,090원, 1,150원, 1,200원까지 절하 압력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주라든지 자원개발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상황에서는 계속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엔 이게 수출주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가 금융시장이나 또 이제 외환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에 증시를 좀 낙관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3% 상승한 것은 유가 상승이 한몫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를 분해하면은 실질 금리 부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든지 재정 리스크 부분이 하나 있고요. 기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월 말 이후에 장기금리 상승분이 0.21% 정도 되는데요. 기대물가 상승률 상승분은 0.21%, 절반 정도로 차지합니다. 기대물가 상승은 임금도 영향을 주지만 유가와 연동성이 무척 강한 상승률인데요. 4월 하순 이후에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것이 현재 미국의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라든지 원화는 하락하고 주가 상승을 부추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시장의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의 그 금리차 확대는 원화 약세, 우리 증시에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유가가 1배럴에 $80 이상, $100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도 발목을 잡는 만큼 앞으로 이 수준에서는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동반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증시 하락, 경기 후퇴도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80 이상 갈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달러 강세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인기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앞두고서 이제 엔화나 위안화 그리고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절상 요구를 좀 거세게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미국의 금리 상승이 그 원유 가격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미 달러가 아무래도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의 위안화는 45%, 일본의 엔화는 25%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 1위, 2위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 절상 압력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그 현재 그 양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거세게 밀어 닥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환율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지속되어 왔던 금융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융 정상화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급속한 위안화, 엔화 절상은 주가 하락을 초래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모두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율 절상뿐만 아니라 금융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상세하게 이어가보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